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수보살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사대보살 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F4입니다. F4.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면 미륵보살. 미륵보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분은 보현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현세적으로 살았을 때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 이런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주특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특기가.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훅 갔을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믿음직한 실천, 실천, 꾸준한 행동, 별로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릭터를 잘못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문수보살은 한때 진짜 잘 나갔는데, 문수보살은 캐릭터가 뭘까요? 공부예요, 공부. 공부. 그런데 왜 문수보살은 인기가 없을까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공부를 하라고는 계속 말을 하는데 공부를 좋아하진 않죠. 마치 부모님들하고 똑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애들한테는 공부하라 하는데 그러면 네가 하든가 이렇게 나오면 그건 됐고, 그건 됐고. 그래서 그냥 관세음보살님 같이 이루어주면 좋지, 공부 이거는 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세요. 그거는 다 알고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영험하게 약 먹고 어떻게 이렇게 싹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문수보살이 약간 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수보살하고 지장보살은 출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딱 보면 이분이 출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빡이잖아요, 그제? 이 빡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거예요. 빡은. 동아시아로 인도 불교가 넘어오면서 다 바뀌었어요. 의복도 바뀌었지. 의복 바뀌었지. 그래서 제가 의복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었는데 동아시아로 오니까 하복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일인가 싶은데 하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여름에도 다 긴팔이잖아. 반팔이 어딨어.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반팔을 넘어서 민소매도 더 되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반을 까니까. 그럼 민소매도 더 심한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누가 입고 들어오면 할매들이 뭐라고 하지. 이런 냉탕 온탕이 있나요? 싶을 정도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바루도 인도에서는 불에 타는 거는 바루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루채 약간 솥같이 써가지고 한번 데쳤기 때문에, 그래서 가연성 소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바루를 쓰고, 그 다음에 바루도 4개잖아요. 인도는 1개.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절 형식도 이게 다 한옥이지. 무슨 인도집 양식이 어딨어요? 우리가 쓰는 게 다 한옥이고, 옷도 승복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복 계열이에요. 한복 안에 승복이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게 한복 계열이라니까. 가사만 인도 거고 나머지는 전부 한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바뀌었죠. 의식주가 다 바뀌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았죠. 그게 빡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동시대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얘기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자를 수 없다.
묘남 최익현처럼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그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과 빡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 현대 사회에도 이 정도 냉탕 원탕이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야, 그거 전통 시대 때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게 놀랍지. 예,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인도계 빡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 불교를 타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게 하나는 화장 문화. 화장 문화. 오늘날은 화장이 너무 일반화돼서 뭐 화장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다른 데서 유교에서는 화장하면 부모하고 연결 자체가 끊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동아시아에서는 불을 건넜다고 한 것은 의미상속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기운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뭐 어쩌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불을 건넌다거나 결혼할 때도 삿된 것들이 뭐 따라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혼식 끝나고 신부가 들어갈 때 불을 건너뛰는 풍습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안 되는 거고, 유교에서는 유교가 제대로 작동하면 화장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태우고 있었지. 기독교도 화장 불가해요. 왜냐하면 성당 옆에 묻혀 있다가 잘 묻혀 있다가 예수가 내려올 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가루밖에 없네. 내가 가루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 불가. 이슬람도 불가입니다. 다 불가인데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불가고. 그래서 걔네도 계속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납골 땅이 있는 거잖아요. 파리 지하 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요한 성당들은 전부 무덤이에요. 그래서 성당 안에 묻히면 센 놈. 뭐 노트르담 성당, 뭐 안 그러면 뭐 웨스트민스터 성당 그 안에 묻혀 진짜 센 놈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다 가보면 성당 안쪽에는 그 성당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신부들이나 뭐 센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인, 그 다음에 왕실 사원 같은 경우는 그 왕족들, 귀족들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성당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지. 이렇게 중간중간 뒤 옆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으로 해서 무덤이지.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성당들 가보면. 그리고 이제 쫄들은 그 옆에 무덤 구역이 있지. 이렇게 블럭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막 공동묘지 같이 이렇게 쫙 있지. 그래서 예수가 안 내려와서 다행이지, 내려오면 진짜 인구 폭발합니다. 그거 다 살아나고, 아유 보통 그러면 그 꼰대들 막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00년 전에, 내가 지금 나이가 1000살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반쯤 썩어가지고 이제 반만 살아나면. 여기까지만 살, 여기까지. 여기가 나와. 야, 나 밑에 없다, 밑에 없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위쪽 없어지면, 야, 진짜. 말도 못하고, 누가 나 살렸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맞나 틀리냐가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불교는 뭐 화장 문화예요. 화장은 유목 문화와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머리 미는 거하고 화장하는 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머리를 밀든 뭐 머리에다가 뭐 색깔을 칠하든 중간에 가짜 머리를 이렇게 두 줄을 끼고 댕기든 뭐 누가 뭐라고 해. 그런 시절이 됐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쪽 헤어스타일들이 일반 길에서도 보이잖아. 뭐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례법의 주류가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닌데 난가 우리 시절이 도래했나 뭐 이렇게
그리고 진짜 그거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원래 장례나 매장과 관련된 상례 제례라는 게 가장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완전히 그거를 뒤집어 버렸지.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예,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예, 예전 어른들 뵈면 아니 제가 목도했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뭐 역사 속에 있던 그 어른 아니고 옛날 어른들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뵀었던 그 어른들 묘자리도 미리 잡아놓고 뭐 그런 식 행동들을 많이 하셨었죠. 묘자리 때문에 산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시절에는 그랬어. 그 시절에는 그랬어.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사준 게 감사하지요. 아,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구나. 영험한 분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동아시아 문화하고 보편 문화하고 계속 충돌하면서도 불교가 원래 기독교나 이슬람교랑 달리 굉장히 유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준다니까 상대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끝까지 안 맞췄지. 끝까지 안 맞췄지. 그러니까 뭔가 나름 한 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계몽을 해서 날렸지. 상제례를 날렸지. 지금. 그것만 날렸나? 국가가 한 또 대단히 위대한 일이 하나 있지. 애를 안 낳게 했지. 계몽을 해서. 애를 안 낳게 했고 덕분에 국가가 날아가게 됐지 이제 지금. 그건 진짜 대책이 없. 그거는 동해 앞바다에 유전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바닷가 안에서 유전 나오기 전에는 해법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방법이 없어. 왜 연세 드신 분은 많고 밑에는 없고 참 이 상황에서 그걸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건 뭐 누가 생각해도 대책이 잘 안 나오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여러분 때까지는 간다.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내일에 현명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자,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장보살과 더불어서 출가보살이다. 문수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을 법왕자보살이라고 한다. 법왕자보살. 법왕자는 법왕은 부처님, 부처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진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승자, 그러니까 출가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이렇게. 그래서 문수보살은 그리고 문수보살이 특히 뭐 미륵보살이나 지장보살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문수보살만 왜 그렇게 부릅니까? 지혜가 불교에 상속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가 요 책에 봐봐. 왜 책을 보라고 하는지 알아요? 책 없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1년 만에 책 한번 보라 그러죠. 문수보살이 원래는 만수실리. 예, 만수실리. 예. 만수 좀 친근해 보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옆집 아저씨 이름 같고 만수실리. 예. 만수, 만주. 그래서 이 문수 쪽에서 청나라가 나왔다라고 하는 썰도 있어요. 썰도. 문수랑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수는 동자로 또 표현이 돼요. 이게 동안이네. 그래서 문수가 상원사, 문수동자상 아세요? 거기 보면 두 개의 상투를 땄잖아. 그거를 이제 종종몰이라고 하고 따을 총자에다가 솥불같이 땄다 그래서 총각이라고 하고 그 총각 처녀 할 때 그게 총각이고
그런데 문수가 상투가 2개인 거는 우리나라 문수고 원래 5개 문수도 있어요. 5개 문수는 상투가 5개. 왜? 8개 문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상투를 더 많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애기들 이렇게 할 때 고무줄로다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지 싶어. 그러니까 머리가 다 자라면 상투를 틀 수 있는데 제대로 다 안 자라면 애들 그렇게 해주는 거 못 봤어요? 유치원 애들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약간 약간 토인 같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만 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투 개수를 가지고 문수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의 상투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 재밌어. 그래서 일단은 어린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왜 어린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왜 문수는 하필 어린애 상징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린애들이 뭐 천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불교는 어린애가 천진하지 않습니다. 미개한 겁니다. 약간 좀 모질른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밝혀서 올바르게 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시작해서 좀씩 깎여나가는 거거든요. 불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신이 영혼을 만들어요. 새로. 그래서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린애일수록 오류 개연성이 없어. 늙으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욕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승질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고 이렇게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 이 세포들의 약간 얘네들이 또라이가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린 애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발병률이 높게 되는 거죠. 오류의 개연성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사를 어린아이처럼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업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돌다가 죽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그걸 깎아나가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화강암 덩어리를 하나 갖다가 불필요한 요소를 깎으면서 석굴암 불상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 시간이 오히려 적은 거지. 그러면 어른이라고 해서 그게 다 깎였느냐? 잘못 깎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면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는 뭐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에 들어갈 때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니까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뺑뺑이니까 들어갈 때부터 천차만별이잖아. 그런데 대학은 그래도 좀 걸러서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애들이 있는 거잖아. 예. 아니 맞잖아.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애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서 상태가 급격하게 나아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그 물결대로 그대로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애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꼭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닦아갈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예. 그래서 도반을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선지식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예. 선지식은 위에고 상하고 도반은 옆이고 근데 실제로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게 선지식도 있지만 도반의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패거리. 자기가 편한 사람. 저도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저랑 같이 가고 싶어 해. 하지만 밥 먹을 때는 저랑 같이 앉고 싶어 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건데 느낌 팍 오죠? 너랑 먹고 싶진 않다. 내가 너랑 댕기고는 싶은데 너랑 먹고 싶지는 않아. 왜? 편하게 먹어야 돼. 편하게 먹어야 돼.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그래서 도반의 영향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잘 깎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문수사지가 어리다고 하는 게 천진하다 이런 요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에서 천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단 유교의 특수한 부분에서는 그런 걸 강조하는 팀들이 있어. 그게 맹자하고 나중에 이타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강조해. 그 약간 종교적인 성향으로 흘러가는 유교예요. 그래서 맹자의 적자지심, 적자 빨간 아들, 빨간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적자지심이 중요하다. 빨간 아들, 빨간 아들이 뭐냐면 신생아를 낳으면 애가 좀 빨개요. 그래서 신생아 태어났을 때 그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나중에 맹자가 말하는 성선이고 양지양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양지양능을 조금 다른 식으로 변형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게 이제 양심이라는 게 그냥 무형적으로도 존재하고 어떤 때는 털도 나고 이러지. 아니 그러잖아. 그거 참 기발한 생각이에요. 양심에 털 났냐? 이거는 굉장히 기발한 창의적인 누군가 모르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던진 화두예요. 울다가 웃으면 털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타오 같은 사람은 동심설, 어린애의 마음, 동자의 마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의 원초적인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기독교나 이러한 맹자나 이타오 같은 사람의 이러한 판단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누구에 의해서? 다윈이죠. 다윈. 인간은 선한 놈이 아니더라. 그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이죠. 그래서 선한 놈은 다 죽었다. 선한 놈이 있을 수 있다예요. 선한 놈은 없다가 아니야. 태초에 인간이나 이런 생물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선악이 반반씩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50이야. 그러면 선한 놈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양보를 한대. 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람은 반장님 드세요. 이렇게 양보를. 그러면 나는 양보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냐? 죽습니다. 그리고 뺏어 먹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선한 사람은 다 죽고 그 후손은 다 죽고 악하고 독하고 뒤통수 까고 거짓말하는 종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종자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냅두면 그쪽으로 흘러가기 쉽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재단해야 된대. 그래서 율곡은 경몽,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몽이에요. 몽은 쳐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뒤지게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도 맞고 부모님한테도 맞고 오빠한테도 맞고 왜 맞는지 모르고 맞고 이러한 맞고 콤보가 펼쳐졌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당한 게 그 배경문화 때문에, 그러한 배경문화 때문에 존재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고 선천적인 거는 사람이 잔인이나 방종이나 이런 쪽으로 흐르기 쉽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이제 현재 교육론이 어린애를 최대한 놔둘 거냐, 초등학교 교육도 냅둘 거냐,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구속해서 재단할 거냐에 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속해서 재단 받던 시절의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좀 놔두는 쪽으로 흘러갔고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다윈이 말하는 거는 재단 쪽이에요. 왜? 사람은 나쁜 쪽에 종자가 많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재조정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교권이 떨어지고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언제나 청유형으로 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뉴스에 나왔잖아. 뉴스에 이게 무슨 미친놈인가 싶은 그래놓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거를 막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사람을 잘라내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철밥통인 줄 알았더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60명, 70명인데 그거를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없었잖아. 왜? 다 때리면서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 불과 20명인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지. 기어다니고 어떤 애들은 교실에서 싼데요. 그럼 선생님이 그거 치우고 있대.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우리 때 기어다니는 건 땡땡이 치려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많이 달라진. 그래서 이런 교육이 과연 더 옳으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많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린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다윈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어린애들은 아무튼 눈 뜨고 기어다니는 애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벌레고 뭐고 있으면 다 때려.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보는 게 아니야. 옆에서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꽃 같은 거 이런 거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쥐어서 꺾어. 단 그거를 부모가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저게 아프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 그 다음부터 바뀌어가요. 그냥 냅두면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 그렇게 신의 의지를 가져서 선하다면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이렇게 살려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에라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신의 의지인가 모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윈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를 엿먹이는 가장 큰 혁명이었었어요. 혁명이었어. 그리고 불교는 연기론이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천차만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좋은 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은 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성. 그래서 보면 뭐 차이들이 많이 있죠. 애기들도 이렇게 보면 애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를 봐도 그렇더라. 딱 보면 똘똘한 놈 있고 아닌 놈 있고 이쁜 놈 있고 아닌 놈 있고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거. 그래서 그 차이들. 그러면 그 차이가 부모에 의한 차이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연예인 부모도 이렇게 자식 보면 감동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이게 뭔가요? 왜 부모의 안 좋은 것만 받았나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잘생기고 이쁜 애들도 부모를 보면 좀 별로 그렇게 평균보다는 높은데 그래 감동적이지 않아. 그런데도 애는 또 괜찮고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업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타당한 무슨 관점은 존재하고 있다. 설득력이 있다. 기독교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다. 믿습니까를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수가 그래서 왜 동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캐릭터 자체를 뭐 이렇게 약간 동자 쪽으로 잡아요. 동자 쪽으로 잡아. 그리고 지혜와 관련해서 인도가 덥거든요. 인도가 더워. 그래서 시원한 거에 대한 갈망. 그래서 문수는 청량입니다. 청량, 시원하다. 청량 과자, 청량 음료, 그 시원함. 그리고 색깔로는 푸른색, 파란색. 파란색이 약간 청량 느낌 나잖아. 그래서 청량리가 문수예요, 원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있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색깔로는 푸른색, 그 다음에 형태로는 칼, 푸른 칼이에요. 푸른 칼. 그래서 칼로다가 판단을 명확하게 한대. 그러면 그게 청량.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힘들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는 그냥 버티면 돼. 근데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게 데미지가 잘못 판단해서 데미지가 조금밖에 안 입어.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이게 인생을 바꿀 것 같아. 예를 들면 결혼이죠. 결혼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뭐 다 좋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렇게 믿어. 그리고 저는 사주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주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거든.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은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 안 맞는 거는 네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주를 보면 뭐가 있냐면 바꿔도 똑같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그러니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혼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꾸준히 가면 모르는데 한 번 더 바꿨어. 상태 똑같고요. 괜히 한 번 바꾼 흔적만 남았지 개선이 안 되네. 원인은 놉니다. 원인은 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버티면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에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청약을 진짜 뭐 100대 1로 해서 뚫고 들어갔더니 내가 중도금을 늘락하고 이제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현실. 자, 계약금을 띄고 손절을 할 건가? 이자는 오르고 이자도 지금 뭐 미국이 이번에도 또 뭐 경제 성장이 좋대요. 그러면 이자를 쉽게 안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을 떨어뜨릴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은 좋은데 우리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빨 꽉 깨물고 계약금이 아까우니까 갈 거냐? 갈 거냐?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5% 6% 이자 내면서 내가 갈 거냐?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다 샀어요. 이러면 버티면 되지. 없다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재산 중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재산 중에서 집같이 큰 거는 없거든요. 집이 제일 크잖아, 등치가. 근데 거기서 내가 이빨 꽉 깨물고 갈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손해가 좀 나더라도 돈 되게 아까운데 그래도 그냥 계약금을 날릴 거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서울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맞죠? 거기서 이제 손절을 쳤더니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인생이 이건가?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지. 그때 내가 그 손해 보고도 나온 게 잘 됐지. 죽을 뻔했다. 개미지옥이었다. 또 있잖아.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 수에즈운하 막혔을 때, 배 그것 때문에 막혔을 때, 그때 그 선주들이 계속 그 생각을 했대잖아. 저게 뚫리는 게 빠르냐? 아니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 거냐?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자, 희망봉 돌래? 뚫을 때까지 거기서 정박하고 기다릴래? 그 판단. 반쯤 돌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반쯤 돌았는데 뚫렸죠. 정답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죽시고 기다렸던 놈이 승자야. 그게
연료비도 엄청 나오겠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무지하게 큰 대륙이에요. 보기에는 뭐 아메리카나 비슷한 거 아니면 안 그렇습니다. 떡대가 훨씬 큽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희망봉 한번 가봤네. 이 생각하면 되지. 야, 나 희망봉 가봤다. 희망봉.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런 판단이. 근데 내가 진짜 지혜가 있고 배경 지식이 많으면 이 판단들이 훨씬 정확하겠지.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번뇌가 없고 청량한 거예요. 마치 칼로 일도 양단하듯이. 잘 드는 칼로 자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종이를 자르는데 안 드는 칼로 자르면 찌부적찌부적 하겠지. 근데 잘 드는 칼로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재단기 같은 걸로 자르면 쫙 잘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칼이라는 상징. 그리고 문수는 어차피 파란색이니까 파란 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 동물은 사자. 사자. 각 동물이 다 있죠. 보현보살은 코끼리. 왜냐하면 실천행이니까 듬직하게. 코끼리 이렇게 딱 보면 믿음직스럽고. 얘가 이게 좀 개한체. 개한체. 근데 이제 코끼리 단점이 자세히 보면 애가 좀 건늙어가지고 주름이 많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좀 해주든지 좀 수술해갖고 좀 당겨줬으면 이런 그런 거 있어. 코끼리 타봤어요? 태국 이런 데 가셔서? 아니, 저는 그런 데 가서 탄 건 아니고 스리랑카나 이런 데 있는데 길에서 그냥 탔어요. 길에서. 내가 찝쩍거리니까 그 사람이 타볼래? 뭐 이래가지고 나. 그래서 뭐 앉아있는 거 보고 꼭 그냥 올라가서 타는 걸로 올라가서 타는 걸로. 근데 코끼리 털 진짜 빳빳하더라. 그래서 내가 개 털 몇 개 뽑았어. 모르던데? 애가 모르던데?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동물을 안 무서워하는데 이게 동물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순한 동물이라도 등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약간 움찔한다. 우리 같은 사람도 약간 움찔해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엄청 움찔하거든. 가까이 오지를 못하거든. 우리는 찝쩍거려요. 그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한 대 두드려 막 찝쩍거리다가 목 돌리다가 한번 맞든지 내가 한번 맞지는 싶어. 한번 맞지는 싶어. 근데 우리는 소도 이렇게 좀 찝쩍거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코끼리는 이제 보현보살 실천, 이렇게 듬직한 실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용.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개. 지옥개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옥에 개가 있다. 개 탔다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 개는 빵꾸가 안 난다. 왜냐면 맨날 개 타니까. 이런 개그 안 좋아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참여드리겠습니다. 고급 개그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할 사람이 아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던지지. 뭔 준비를 하겠어. 그리고 이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 푸른 사자. 그래서 칼라 염색하고 사자. 사자는 똑똑하다. 이런 인도 평판이 있어요. 인도 그 부처님 이야기나 이런 데 보면 개는 멍청하다. 사자는 똑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가 나오냐면 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쫓아간다. 돌멩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자한테 누가 돌멩이를 던지고 그 근처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사자는 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뭔가 굉장히 특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자에게. 왜? 1대1로도 무지하게 센데 떼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포위 전술을 핍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바람을 거슬러서 매복해서 이렇게 좁혀가죠. 왜냐하면 바람 쪽으로 하면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센 놈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막 몰면서 제일 약한 놈을 추리죠. 안 그러면 지들끼리 겁먹어서 이게 접질리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개를 공격하죠. 지금도 동물의 왕국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보면 그렇게 나와. 절대 센 놈, 성체 이렇게 떡대 큰 놈 안 건드려. 제일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리거나 이런 애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추려. 그게 뭔가 팀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고. 숫사자는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잡아오면 암놈을 한 대 이렇게 휙 해놓고 지가 먹지. 보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잡아서 암놈이 이렇게 해서 물어 나오면 순놈이 저리 가! 다 먹고 자빠져 있으면 암놈이 와서 먹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면 뭐 남녀 차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렸을 때 할 일도 없고 그런 거 보고 있었지 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사자 근처에는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암사자가 한 10마리 이상은 포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같은 거지. 수사자 한 마리 있으면 주변에 쫙. 항공모함 본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항공모함이 하면 선체가 한 20개 따라갑니다. 주변에 순양함 뭐 이런 거. 항공모함 혼자 갔다가 어뢰 맞아서 침몰하면 어떡할 거야. 무슨 개망신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순양함들이 쫙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 경비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자한테는 근처에 가서 짱돌을 던진다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사자는 지혜롭다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개도 내가 사자한테 짱돌은 던지지 못했지만 개에게는 던졌다니까. 실험을 했다니까 나는. 나는 나의 실험 정신의 위대함을 진짜 높게 평가해요. 그걸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굳이 실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실험한 이유는 인도 개는 아무튼 우리나라 개랑 다릅니다. 우리나라 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운 지역 개들은 다 마찬가지.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언제나 퍼져 있어요. 1년 365일이 다 복날이야. 애가 힘들어요. 땀샘이 없어서. 입하고 발바닥, 손바닥만 땀샘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이 차는데. 진짜 개에게 쉬크 같은 걸 선물을 해서 털을 이렇게 밀게. 면도기 몰라? 쉬크? 질레트 이런 거? 그래서 개털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짱돌을 던졌는데 물론 큰 걸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지. 맞으면 죽어요. 이런 걸 던지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깃돌 만한 거를 배때기를 이렇게 겨냥을 해서 얘가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던졌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 무반응입니다. 그냥 찹니다. 그래서 또 던졌어. 언제까지? 깰 때까지. 아니 인도에 가보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다 주변에 널려서 자고 있어요. 특히 사원이나 이런 데서 진짜 개 많이 자. 왜? 사원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시원해. 그래서 거기에 퍼져 있어요. 아니 진짜야 진짜. 그래서 절마당에 개가 한 5마리씩 이렇게 퍼져 있어. 그래서 짱돌 던져도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으면 돼. 공깃돌 같은 거 했다가 머리를 맞추거나 하진 않고 이런 배 맞아봐야 그렇게 데미지가 안 커. 자꾸 던지면 애가 일어나서 에이씨 이런 표정으로 해서 그냥 가고 딴 데 가서 또 자. 바로 옆에 가서 자. 한 2, 3m 걸어간 뒤에 자. 그게 개에게 돌을 던졌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돌을 쳐다보거나 이렇지 않아. 그거 아니야. 그거 구라야, 구라. 그건 인도개야. 한국개는 돌 던지기 전에 피할걸?
돌 던질 때까지 가만히 안 있는다. 이거 한국개는 굉장히 이렇게 기민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추워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약간 추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빠릿빠릿 움직이는 거고, 개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빨리빨리 움직이잖아. 예, 승질 급하지. 다들 불광동 휘발유를 하나씩 내장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화병 또 이렇게 하나 또 있고, 뭐 몰라, 뭐 복합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 지혜롭다는 사자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푸른색으로, 그리고 연꽃도 들고 있어요. 연꽃 들을 때도 푸른 연꽃입니다. 그러다가 출판사 같은 걸 만들었까 뭐 이러면서 내가 뭐라고 이름을 정하려고 했냐면 푸른 연꽃 이랬더니 어떤 놈이 나한테 촌스럽다고. 촌스럽대. 감각 거지 같대. 사경집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내가 출판사를, 야, 이런 책 만드는 출판사가 아니고 사경집 아니면 뭐 사불책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디자인만 잘 뽑으면 되겠던데 뭐 할 것도 없어. 출판사가 뭐 교정을 볼 것도 아니고 편집할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런 거 괜히 출판사에 의뢰해봐야 돈만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뭐 종교적인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 문수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문수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울산에 가면 문수 컨벤션 센터, 웨딩홀 뭐 다 있어요. 문수로, 문수 월드컵 경기장 다 있어요. 거기가 문수보살 성지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결혼식장에 몇 번 가봤는데, 약간의 느낌이 좀 재밌지. 문수보살 결혼식장. 약간 웃기지 않아? 나만 웃긴가? 약간 웃기잖아. 뭐 꼭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웃기지. 그거까지만 해. 그래서 문수보살은 석가모니랑 베프예요. 일촌. 그래서 언제나 같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보처가 문수보현.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도 문수보현. 법화경이나 일반적인 일반적인 불교 종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많이 모시니까 문수보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종이나 화엄종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러니까 또 문수보현.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게 되죠. 높게 되죠. 그러니까 게다가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은 독립성이 강해요. 혼자서도 한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 할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거 몰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혼자서도 잘해요. 지장전, 관음전, 원통전 뭐 이렇게 해서 혼자서 잘해. 근데 문수전은 별로 없거든. 보현전은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아예 없습니까? 아니, 있긴 있어. 북한의 묘황산, 보현사 뭐 이런데 있긴 있어. 근데 굉장히 적다는 얘기고, 그럼 문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는 탈출하는 보살이 있고, 그러니까 보살들 중에서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도 힘든 거잖아. 대단한 거잖아.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300명인지 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분도 있고, 잠룡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있냐면 탈당해서 당 차린다도 있어. 이번에도 몇 분 나오셨잖아. 아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탈당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그만큼 나도 한번 해볼 만해.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 아니, 약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뭐 나와서 뭐 할 건데 뭐. 아니, 그렇잖아. 세력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탈당해서 하나의 당을 이렇게만 제일 센 거는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그래서 다른 부처님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장보살은 무불시대의 교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 중간 단계를 책임지는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이 대통령, 직무, 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센 거고,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낙산사나 이런 데처럼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성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있느냐. 근데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 독립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 어디에 있는지. 이 페이지는 아니고요.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여기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느냐. 158쪽 중간쯤에 오대산 중대, 뭐 사자암, 상원사, 그다음 북한산 문수사, 영동 반야사 이런 데 문수전 있다. 문수전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리고 문수보살과 관련된 영역으로 지리산, 지리산. 그 다음에 오대산. 그래서 문수보살을 오봉성주라고 한다. 오봉, 봉우리 5개. 그래서 오대산이 봉우리가 5개라서 오봉이고, 지리산에도 오봉이라 그래요. 지리산에도 오봉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 그리고 문수보살 성지로서 지금은 잊혀졌지만 굉장히 유명한 데가 울산이라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수 월드컵 경기장, 문수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지명에도 남아 있어요. 거기 문수사도 있지만 문수사 거기가 청량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그리고 묵어 로타리도 있어. 묵어동도 있고. 묵어가 문수보살이 영축산 쪽에서 출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도사에 있는 영축산 아니고요. 울산 영축산.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문수보살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쪽에 가니까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래서 무거야. 간 곳을 모른다.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봐. 이게 연세가 드시면 무뎌져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감동하지 않으면 나이 든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수보살이 영축산에서 나왔다가 묵어동 쪽으로 가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래서 묵어라고 한 거예요. 아유, 아직 감성적이네.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지 낙엽이 떨어져서 굴르면 깔깔거릴 사람들이야. 아이고, 낙엽이 굴러도 노안이라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울산이 문수보살의 성지였었어요. 성지였었어.